제 짧은 인생 동안 돌고 돌아 60이라는 인생의 후반부에 도착해보니 저 말고도 우리 주위엔 참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인생 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에 접어든 박경순이라는 여자입니다. 젊은 시절 풋풋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도 반백설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다면 믿으시겠나요? 힘들게 살던 저의 삶을 구원해준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자랑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도 있긴 있구나 하며 들어주셨으면 해요. 우선 4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대 중반이던 시절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제게 첫눈에 반한 남편이 저에게 끈질기게 구애를 한 끝에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남자들은 종종 있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돈 버느라 정신없던 저는 번번이 거절하기 일쑤였거든요. 저희 집은 홀어머니에 제 밑에는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기 때문에 큰딸이었던 제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하느라 여유 시간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난 이후 저는 그런 저의 현실을 다 잊을 만큼 남편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너무 컸던 나머지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그만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와 뱃속의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네 집안은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만한 부잣집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은 그 동네의 지역 유지셨고 저희 집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죠. 사실 남편은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귀티 때문에 잘 사는 집안일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유명한 부잣집 도련님일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귀한 외동아들이었죠.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없는 저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기에는 성에 안 차는 게 당연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떻게 저런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거야? 이 천치 같은 거. 아니다. 네가 문제가 아니지. 아가씨, 말 좀 해봐요. 어떻게 내 아들을 꼬셨길래 대책 없이 애부터 가져선. 난 절대 안 된다.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해. 어머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가씨는 입 다물어요. 아가씨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단 한 글자도 듣기 싫으니까. 엄마, 제발 한 번만요. 이 사람하고 저 꼭 결혼해야 돼요. 허락 안 해주시면 우리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네? 말씀해보세요. 시부모님은 저를 떨어뜨리려고 가진 애를 쓰셨지만 남편의 고집과 이미 뱃속에서 많이 커버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시집살이 때문에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한 저를 마치 가정부 부리듯이 부려먹곤 했고 시아버지는 사람들이 저런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딸 자식을 며느리로 들였다고 수군거리는 통에 나쁘끄럽다며 남편과 한동안 말도 섞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시댁에서 매일매일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만 했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저는 시댁 식구들과 겸상을 할 수 없었죠. 식사 시간이 되면 저는 밥을 다 차린 후 시댁 식구들이 따뜻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동안 부엌에 쪼그려 앉아 남은 찬밥과 김치로 끼니를 겨우 때우곤 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가끔 시부모님 몰래 음식을 숨겨와 방에서 저에게 먹이곤 했지만 몰래 먹다가 들키는 날에는 시어머니 불호령에 눈물을 쏙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이 거지 같은 게 몰래 밥도둑질까지 하니? 너 배운 게 그렇게 없냐? 하기야 가방끈 짧은 너를 내가 며느리로 들였으니 뭐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 같지? 다음엔 뭐 내 금팔찌라도 탐낼 셈이니?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음부터 이런 도둑질 또 하기만 해봐. 눈에 띄면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게다가 아버님은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매일 다른 집 딸자식들과 비교하곤 했어요. 그때 당시 아버님이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똑똑한 교사 며느리를 봤을 거다. 내가 우리 기석이 정 사장네 둘째 딸과 결혼시키려고 점 찍어놨건만 어디서 이런 못 배워먹은 년이 굴러들어와서는 아휴. 아버지 그만하세요. 왜 제 집사람한테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그만들 좀 이 사람 괴롭히시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저런 소리를 하실 때마다 할 말이 없어 고개만 푹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 만났다면 부잣집의 똑똑한 아내를 얻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저 때문에 부모님과도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매일매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 집에서 반드시 버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구박 탓에 뱃속의 아기를 잃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만삭이 될 때까지 저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계단을 좀 닦으라고 하시길래 중심 잡기도 어려운 무거운 몸으로 계단 청소를 하던 도중 그만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굴러떨어지면서 배가 눌린 탓에 고통에 괴로워 비명을 지르자 어머님도 무서우셨는지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조치를 잘 해주신 덕분에 유산의 위기를 넘기고 아이는 살아남아 주었지만 만약 그날 어머님이 병원에 늦게 데려가셨다면 아이를 잃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유산하길 바라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항상 위험한 일만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자 지레 겁을 먹고 병원에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저는 내심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아들 손주 안겨드리면 저를 조금이나마 받아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시부모님은 손주 새끼 이뻐할 법도 한데 제가 미워서인지 아이까지 미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미워하는 어른들 곁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더욱더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바빠서 잘 때 빼고는 잘 볼 수 없었지만 늦은 밤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할 때면 하루 동안 힘들고 서러웠던 게 싹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저에게 묻더군요. 여보, 당신은 소원이 뭐야? 저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나는 나중에 우리도 나이 먹고 우리 민섭이도 장가가고 나면 시골에 전원주택 지어서 개 키우면서 사는 게 소원이에요. 당신은 소원이 뭐예요?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지는 게 내 소원이야.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닭살 돋는 말을 잘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덕에 고된 시집살이를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저를 미워하셨지만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에 갈 무렵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살기 싫어. 나갈래. 뭐? 나 가출할 거라고. 여기서 못 살겠어. 아니, 안 살아. 여기 엄마나 나 천대하고 하대하는 사람들 뿐이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른이 아니야. 어른이 애한테 어떻게 그래? 맨날 나한테 엄마 욕하고 엄마 닮아서 머리 안 좋다고 잔소리하고. 다 듣기 싫어. 다 듣기 싫다고. 아이가 바락바락 악에 바친 소리를 내지르는데 시부모님마저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막말에 울다 지쳐 잠이 들고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내 아이를 이런 집에서 불쌍하게 키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니 여보, 힘든 건 알지만 당신 부모님하고 인연 끊을 수 있어요. 난 당신이 인연 끊고 나랑 우리 아들이랑 함께 하겠다면 결혼 생활 이어갈래요. 근데 지금껏 봐온 당신이라면 당신은 효자예요. 효자랑은 못 살아요. 나도 당신이 좋은 사람이지만 시부모님하고는 이제 얼굴 보며 살 자신이 없어요.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봐 줄 순 없는 거겠지? 내가 이런 부탁하는 거 염치 없는 거겠지? 미안해요. 남편은 제 말에 힘없이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름대로 속을 썩히고 살았는지. 근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선포하니 본인도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떨구고 있다. 미안하단 말을 하며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이혼이라는 얘기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본인 힘으로도 부모님을 말릴 수는 없기에 저와 아이를 깨끗하게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저에게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고 하시는 통에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몰래 작은 집 하나를 해주었는데요. 아마 시부모님이 아시면 난리 날 걸 알았기에 아주 비밀스럽게 집도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는 짐을 싸고 나가는 저를 뒤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해줄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그 수모를 겪은 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아파. 이제라도 나 같은 거 있고 민섭이랑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남편을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사실상 남편도 저와 시부모님 사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워낙 드세고 강한 시부모님의 압박에 남편마저 어느 순간 그 노력의 끈을 놓아버렸고 자기도 지치고 말았던 게죠. 알았기에 이해했습니다. 그 길로 전 미련 없이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 집도 있고 남편도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들과 둘이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였습니다. 아이 낳고 10년 넘게 가정주부로 지냈던 터라 써주는 데는 많이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가리지 않고 다 했어요. 몸이 편찮으셨던 친정엄마는 몇 년 전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각자 살기 바빠서 어디 도움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집을 해준 덕에 아이와 함께 몸뉘울 곳은 있어서 다행이었죠. 가끔 남편이 생각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차피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이니 모도를 나무 쳐다봤다가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운 지 몇 년째 밤낮 없이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 그래도 돈이 모이긴 모이더라고요. 남편이 해준 집도 집값이 올라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차라리 시댁에 아이를 주고 왔으면 이 아이만큼은 지금보다 훨씬 넉넉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가 시댁에서 구박바지로 살았을 생각을 하니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저를 원망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점점 돈이 모이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니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맘때쯤 여기저기 직장을 옮기던 저는 우연히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여서 온갖 잡일을 다 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다녀야만 했습니다. 매일 야근에 끼니도 제때 챙기지 못하고 회사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들어 붙잡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아들은 엄마, 오늘도 고생했지? 아니야. 우리 아들 혼자 밥도 잘 차려 먹고 이제 다 컸네. 아니야. 엄마 고생하는데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공부 내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데 취직해서
우리 엄마 일 안 할 수 있게 해줄게. 힘든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말도 잘 듣고 때론 어깨도 주물러주며 애교를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여 엄마를 호강시켜 주겠다던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명문대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어찌나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던지 새삼스럽게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했던 일들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스스로 참 장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은 때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도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제법 큰 회사가 되어 있었어요. 거의 초창기 멤버였던 저는 꾸준히 회사를 다닌 덕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직급도 꽤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같이 가방끈 짧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기는 힘들죠. 하지만 제 성실함을 좋게 봐주시고 가족같이 챙겨주시는 사장님 덕에 저는 점점 연봉이 올라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딜 가서도 커리어 우먼 소리도 듣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생겨 돈 불리는 재미도 슬슬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가끔 절 보면 나는 네 팔자가 제일 부럽다. 넌 수중에 네 돈 있잖아. 네가 번 돈. 우린 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쓰느라고 맨날 눈치 보여. 나도 그냥 애 키우면서 계속 일할 걸. 후회된다. 하면서 부러움 담긴 눈길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 머쓱하게 웃긴 했지만 내심 이 정도면 우리 민섭이도 나중에 결혼할 때 저처럼 가난하다고 무시당하지는 않겠구나 했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죠.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신혼집 해줄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몇 년 뒤 아들은 참하고 이쁜 아가씨를 만나고 있다며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그럼 얼른 얼굴 좀 보게 데려와 봐라. 응? 엄마도 참, 뭐 그렇게 성격이 급하세요?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만나는 여자인데. 아들이 그간 몇 년 연애를 하는 것 같긴 했지만 이렇게 저한테 말해오는 여자친구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아가씨와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예상처럼 저희 집에 처음 온 날부터 애교 있고 싹싹한 모습을 보이는데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폭탄 선언을 해오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었던 시점이라 더더욱 놀라고 말았죠. 저기 엄마, 나 말할 게 있는데. 응, 뭔데? 나 아이가 생겼어. 어? 지난번 엄마가 봤던 여자친구 있잖아. 엄마도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괜찮지? 어차피 결혼하려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서둘러 식 올리려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하긴 했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이라 하니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뱃속에 손주까지 품었으니 이젠 정말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잘해줘야겠다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꽃피는 봄날 결혼을 하게 되었죠. 새침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우리 며느리는 곱게 자랐는지 할 줄 아는 것은 없었지만 혼수로 뱃속에 손주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예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아들을 이렇게 키워 손주까지 보게 되다니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가 애교가 많은 성격이라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저한테 엄마 하며 따르는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출산일이 다가오자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엄마, 저 아이 낳으면 다시 복직해야 되는데 엄마가 우리 서연이 유치원 갈 때까지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내 사정 알잖니. 엄마도 회사를 다니니까. 저는 봐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도 직장인인지라 봐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았어요. 제가 거절하자 며느리는 저에게 아양을 떨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 엄마 아니면 우리 서연이 봐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서연이도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싶대요. 그렇지, 서연아?
이것 봐요. 서연이가 배를 통통 차요. 우리 서연이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대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에 손주와 대화를 하듯 애교를 부리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손주를 보기 위해 가족처럼 생각하고 오래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실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퇴직이 아닌 휴직 처리를 할 테니 아기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만 쉬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며느리는 최소 5년은 키워주길 바라는 눈치였고 저도 회사에 그렇게 오랫동안 민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잘해주셨던 사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회사를 떠났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예쁜 손주 딸을 출산한 후 주 5일을 아들네 집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 아들네외가 출근하기 전 아침 일찍 아들네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손주를 보다가 아들네외가 퇴근하고 오면 같이 저녁을 먹고 저녁 먹은 후 며느리가 씻고 나오면 그때 손주를 넘겨주고 집에 돌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 먹고 아이를 보는 게 힘에 부치긴 했지만요. 퇴근하고 온 아들 며느리 부실하게 밥 먹는 게 싫어서 손주가 낮잠 자는 시간에 틈틈이 찬거리도 만들곤 했죠. 그렇게 하루 종일 아들네 집에 있다가 집에 오면 이미 깜깜해진 늦은 저녁이라 씻고 TV 조금 보다가 자면 하루가 마감되었습니다. 평일에 쉬는 날도 없이 무리해서 손주를 봐주다 보니 주말에는 거의 시체처럼 누워만 있기 일쑤였습니다. 어쩌면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힘든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손주만 보면 너무 예뻐서 저절로 발걸음이 아들네 집으로 향했던 것 같네요. 아들내외는 제가 아이도 봐주고 살림도 간간히 도와주는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온 아들은 밥 먹은 후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며느리는 여전히 애교를 부려가며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곤 했어요. 엄마, 서연이 보느라 바쁘셨을 텐데 언제 이런 반찬은 다 하셨어요. 아우,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 최고. 그래, 맛있다니. 아휴, 다행이구나. 많이들 먹어라. 며느리가 제가 만든 반찬이 너무 맛있다며 호들갑까지 떨어가며 칭찬해주니 저도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시어머니라면 질색팔색하고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많은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것도 없이 저를 너무 잘 따르고 좋아해 주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우리의 이런 관계를 신기해 하더라고요. 보통 고부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잘 지내는 관계가 참으로 보기 좋다면서요. 제 친구들도 며느리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공경을 참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나니 어느 날 문득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때도 많았는데 이렇게 아들이 예쁜 세 식구를 둘이나 데려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니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아이들에게 주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 손녀딸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가 되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 아이들에게 주고 남은 여생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를 두고 조금 반대를 하더라고요. 예, 요즘 얼마나 흉흉한 일이 많은데 뭐 그런 큰 결정을 해. 조금 있다가 넘겨. 뭘 벌써부터 넘기려고 하니? 그러게나 말이야. 100세 시대라잖아. 지금 넘기면 또 나중에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허나전 애초에 친구들의 말을 그냥 흘려넘기곤 했어요. 내 며느리고 아들인데 당연히 내가 더 잘한다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 애들인데 하면서요. 친구들도 직접 며느리 행실을 보긴 했던 터라 더 말을 잇지는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때의 제 행동을 무척이나 후회하지만 그땐 그만큼 아이들을 끔찍이 믿었습니다. 저는 하루 날을 잡아 아들 내외를 앉혀두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내가 가진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만 어차피 죽으면 너희한테 물려줄 거
좀 더 일찍 물려주면 너희들도 편하지 않겠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이 있어야 고생을 덜하고 살지. 나는 나이 먹고 어디다가 쓸 데도 없구나. 정말이에요, 엄마. 세상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 말에 놀란 아들내외에게 저는 제가 살던 집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예금과 적금, 그리고 퇴직금이 들어있는 통장까지 전부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가끔 커피나 사 먹을 용돈 정도만 주면 되니 이참에 너희들과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감격하여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더군요. 엄마, 당연히 제가 모시고 살아야죠. 우리 서연이랑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며느리가 망설이지도 않고 미소를 한가득 머금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들네에게 말하기 전부터 혹시나 합가를 거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가슴 언저리가 막힌 듯 갑갑했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말해주니 속 시원하게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보다도 며느리에게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마워하고 연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아들네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전에도 잠만 집에 가서 잤지 평일에 5일 내내 아들네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별반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손녀딸이 유치원에 가니 낮에는 시간이 좀 생겨서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을 좀 더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녀딸도 아기 때부터 제 품에서 컸다 보니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죠. 밤에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다고 땡깡을 부릴 때에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아들과 손주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합가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쯤부터 며느리가 슬슬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낮에 몸이 안 좋아서 집안일을 해놓지 못하면 퇴근하고 온 며느리가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엄마, 빨래 안 해놓으면 어떡해요? 아, 내일 출근할 때 입고 갈 옷 없는데. 아, 오늘 야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구만. 일하는 사람 생각도 좀 하세요. 아, 그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청소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아, 얼른 하세요. 그래. 며느리가 날선 목소리로 저에게 짜증을 낼 때면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마저 하고는 했습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직장에 다녀봐서 알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집안일까지 해야 되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가요? 집에서 쉬는 제가 하나라도 더 해야죠. 저는 그저 아들내외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한 몸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짜증이 잦아지길래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저랑 같이 살다 보니 정말로 저를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했고요.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 최대한 며느리의 기분에 맞춰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왠지 모르게 저를 하대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자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주말에 다 같이 점심을 먹을 때였어요. 제가 음식을 다 해놓고 며느리와 같이 상을 차리는데 분명히 새로 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제 밥만 찬밥을 떠놓은 게 아니겠어요. 물론 평소에 밥을 하면 남은 찬밥이 아까워서 제가 먹곤 했지만 대놓고 저에게만 찬밥을 주니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후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제가 손녀딸에게 말을 거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할머니 밥은 차가워서 못 먹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원래 찬밥 좋아하시잖아요. 찬밥 버리기도 아까운데 그냥 드세요. 아니면 데워드려요? 아니다, 됐다.
굳이 새밥도 아닌 찬밥을 데워주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됐다고 하고선 찬밥을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며느리가 식사 때마다 저에게 찬밥을 줬지만 저는 굳이 새밥을 떠와 먹곤 했습니다. 제가 찬밥을 놔두고 새밥을 떠오면 며느리가 기분 나쁜 눈초리로 쳐다보았어요. 그리고선 쿵쿵거리며 찬밥을 싱크대에 쏟아붓고 씩씩거렸죠. 내가 먹는 밥이 그렇게 아까운가 하는 생각에 서러웠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언젠가부터 제가 쓰는 돈, 제가 먹는 밥, 제가 쓰는 물건 등 모든 것이 아깝다고 느껴졌나 봐요.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를 한 번만 짜라는 둥, 낮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보일러를 켜지 말라는 둥, 유독 제가 쓰는 것에만 아껴 쓰자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특히 어느 날은 제가 보일러를 좀 켰던 이유로 요즘 난방비 폭탄인 거 알죠? 두꺼운 옷 입고 계시면 되는데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보일러를 오랜 시간 트시는 거예요? 아니, 제정신이세요? 아니면 돈이 썩어나마 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돈 한 푼 아끼려고 저는 이렇게 발 동동 그러는데 어머니 뭐냐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얘, 내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래서 미처 끄지 못했어.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그리고 니네들이 뭐가 돈이 부족하니? 내가 준 게 있는데. 어머머, 생색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 돈 그거 준 거 가지고? 그날의 싸움으로 전 한 달간 며느리와 냉전 상태에 들어갔고 나중에 아들의 중재에 겨우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서럽더군요. 겨울이면 지들의 투는 두세 벌씩 사면서도 저는 10년 된 패딩 하나로 버티게 했고요. 여름에는 노인네 감원 더위를 타냐며 에어컨도 못 켜게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더 서러웠던 건 며느리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데도 아들내미는 본척만 척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얘야, 내가 솔직히 좀 힘들다. 잔소리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들어서도 저런 잔소리 듣고 있어야겠니? 네가 아들이면 중재를 좀 해다오. 엄마, 뭐, 그 사람 말 틀린 거 있나? 뭐야? 아, 그렇잖아요. 나도 저 사람도 돈 버느라 힘드니까 엄마한테 그냥 속풀이 좀 하는 거지. 나이 드신 양반이 이해 좀 해주면 되지. 왜 그런 걸 가지고 삐져요, 삐지길. 아, 그냥 엄마가 이해해. 엄마가 이해하면 모두가 편할걸? 아이 참, 엄마도 쪼잔스럽게. 맥없이 저런 말을 듣고 있는데 참 자식 키운 세월이 참 더덥고 보람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저 아들을 키우면서 행복했던 시절이 컸기에 허망함도 그만큼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생겼죠. 처음에 합가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용돈, 그것도 날이 갈수록 액수가 적어졌습니다. 어차피 저도 어디 막 나가서 돌아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집에 있는 날이 많으니 돈 쓸 일이 많지 않아 큰 돈을 바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40만 원씩 받기로 했었는데 그 돈도 저에게는 넉넉하더라고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해서 그런가 동네에 커피 한 잔 마실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멀리 살고 딱히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요. 그냥 낮에 손녀딸 유치원 보내고 남는 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장수가 있으면 한 봉지씩 사오거나 가끔씩 손녀딸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는 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생활이 빡빡하다면서 금액을 줄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10만 원으로 줄여버리더라고요. 어차피 잘 나가지도 않는데 그 돈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면서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 반박을 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말을 하더라고요. 얘, 10만 원? 10만 원은 좀. 나도 사람 사는 것처럼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 그게 사실 이가 요즘 사업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돈 지출이 많아요.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사업을 한다고?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웬 사업이냐고 하니까
자기 평생 꿈이 사업하는 거였다며 무슨 커피 가게를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니 아는 사실이지만 아들은 뭔가 장사에는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걱정부터 앞서는데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단 말에 그냥 응원해 주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한편 용돈이 10만 원으로 줄고 나서 예전만큼 손녀딸 장난감을 자주 사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네 먹고 사는 게 팍팍하다니 아껴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으로 줄인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현금으로 주던 용돈을 어느샌가부터 카드로 주기 시작하니 점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체크카드에 딱 10만 원만 넣어서 저에게 주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며느리에게 문자가 가다 보니 감시를 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쓰든 상관을 안 하면 괜찮지만 문자가 날아갈 때마다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해서 꼬치꼬치 따지곤 했거든요. 하루는 낮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새로 오픈한 커피숍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었는데 커피를 안 마신 지도 한참 되어서 한 잔 사보았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산책을 하니 직장 다닐 때 생각도 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며느리는 다짜고짜 저에게 따지더군요. 엄마, 돈이 썩어 넘치죠? 지금 무슨 집에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비싼 커피를 사 먹어요? 집에 내가 믹스커피 사다 놨는데 그거 드시면 되죠. 누가 보면 아주 커리어 우먼인 줄 알겠어요. 정 먹고 싶으면 집 앞에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도 파는데 굳이 왜 비싼 데 가서 드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하여 순간 말이 안 나왔지만 침착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집 앞에 새로 커피숍이 오픈했길래 한번 가봤는데 내가 금액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그래. 네가 요새 돈 버느라 힘들 텐데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 제가 언짢은 기분을 숨기고 수그리고 말하자 며느리는 기세등등해져서 더 언성을 높였습니다. 알면 좀 조심하세요.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돈 쓸 거면 용돈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디 5만 원으로 줄여드릴까요? 며느리의 성화에 저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아들내외에게 줘버린 탓에 제 수중에는 10,000원 한 장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언젠가부터 용돈 외에는 일절 저에게 돈을 쓰지 않는 아들내외 때문에 사소한 병원 진료비 같은 것도 최대한 용돈으로 해결해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괜히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제 삶만 더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가 쓰는 병원비도 아까워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기에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30여 년 전 아들을 낳았을 때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시집살이에 고생만 한 탓에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곳이 없었지만 물리치료를 다니고 싶다고 말하기에도 눈치가 보여 꾹꾹 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빨래 바구니를 옮기던 저는 그만 손목을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욱신거리기만 했는데 다음 날이 되니 손목이 부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살짝만 움직여도 시큰거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픈 탓에 집안일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병원을 가야겠다고 며느리에게 말을 했어요. 서연 엄마야. 내가 어제 손목을 삐끗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손목이 퉁퉁 부어서 움직일 수가 없네. 내일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원비가 좀 모자라서. 그러자 며느리는 제 손목을 힐끔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얼음 찜질하면 낫는 거 아니에요? 굳이 병원에 가셔야 돼요? 괜히 병원에 돈 갖다 바치지 말고 그냥 얼음 찜질이나 해보세요. 며느리의 매정한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음 찜질을 해보고 마사지도 해보고 했지만
손목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 며느리도 제가 손목 때문에 집안일을 못하자 그건 또 그것대로 불만이었는지 빨리 병원에 다녀오라며 카드를 던져주더군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우면서 너무 서러웠지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준 카드로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으니 점점 상태가 호전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집안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비 사건 이후로 며느리가 저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집안일이 밀려 아들 내외 먼저 저녁을 먹게 한 후 혼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대충 밥 한 그릇 떠다가 있는 반찬을 먹고 있는데 씻고 나온 며느리가 저를 악 쏘아보더니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밥은 또 진수성찬을 차려 먹네. 언제까지 밥만 축낼 거예요? 낮에 할 일도 없으면서 밥만 축내지 말고 일이나 좀 해요. 제발 밥값 좀 하시라고요. 네? 저는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라 먹던 밥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너무 서러웠어요. 내가 집도 해주고 재산도 전부 다 줬는데 밥 한 술 뜨는 게 그렇게 아까울까요? 분명 예전에는 애교도 많고 이쁜 짓을 많이 하던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그저 저를 식충이로만 보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에 서머가 콱 막힌 듯 넘어가지 않아 먹던 밥을 치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값이라고 했니? 밥값 충분히 하지 않았니? 내가 사준 집에서 내가 가정부 노릇하며 살고 있는데 이 정도로도 부족해. 그러자 며느리는 잠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니 뒤돌아서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또 중얼거리더군요. 밥은 또 남기고 난리야. 아까운 줄도 모르고. 아우, 속 터져. 저는 며느리의 혼잣말을 들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러운 마음에 이불 속에서 얼마나 숨죽여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라도 다시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지가 손주 봐달라고 간청하는 탓에 그 좋은 회사도 그만두고 눌러앉은 건데 이제 와서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 취급이라니.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구박할 때마다 옆에서 한숨만 내쉬는 아들도 내심 제가 다시 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괘씸한 마음에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재산을 다 주지 말 걸 하고 후회도 해보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서 더 이상 저것들한테 기안 죽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뽑아주는 곳이 없더군요. 나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다녔어서 같은 직종으로 경력을 인정받아 들어가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쓰는 일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제조에서 구내식당 주방보조를 뽑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방일은 아들이 어렸을 때 잠깐 해본 적이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는 있었지만 눈칫밥 먹고 사느니 몸이 힘든 게 낫다 싶어서 지원해 보았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는 말에 가보았더니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꽤 규모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회의실에서 담당자와 면접을 보고 있는데 회의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길래 그냥 저의 착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난 다음 날 아쉽게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자를 받았죠. 저는 낙담할 시간도 없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한창 다른 일자리가 없나 보던 중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방금 탈락 문자를 보낸 회사의 관리자인데 혹시 내일 따로 면담을 좀 할 수 있냐고 묻는 문자였죠. 탈락한 회사에서 굳이 왜 면담을 하는지 의아했지만 혹시나 추가 채용 같은 게 있을까 싶어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그 회사 앞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 중년의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남자의 이목구비가 눈에 들어온 순간 저는 그가 누군지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 그 남자는 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희끗해진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전 남편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머뭇거리며 제 얼굴을 한참이나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에 어떻게? 많이 놀랐지? 만나서 다행이다. 중후해진 그의 목소리를 듣자 지난 세월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진 지도 벌써 20년. 정말 사랑했지만 시댁의 괴롭힘으로 인해 견딜 수 없어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도 마음이 복잡한지 안절부절하며 말을 겨우 잇더군요. 잘 살고 있는 거지? 우리 민섭이도 벌써 30살이 넘었겠네. 20년 전 당신이랑 민섭이 그렇게 보내고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부모님 원망도 참 많이 했지. 몇 번이고 당신 찾아서 가고 싶었지만 혹시 또 나 때문에 당신 힘들게 할까봐 여태까지 참았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 저는 전 남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주책맞게 울고 말았네요. 그리고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온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건 너무나 놀랄 이야기였어요. 사실 당신이 어제 면접 본 그 회사 내 회사야. 직원이 이력서 뽑아온 거 보다 보니까 당신 이름이 있더라고. 그런데 정말 당신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면접 보는 도중에 회의실 창밖에서 몰래 봤는데 정말 당신이 맞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신 이력서에 있는 번호로 연락해 본 거야. 당신이 안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반가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20년 전 그와 헤어진 후 잊겠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깨끗하게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 그때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를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저와 헤어진 후 부모님 성화에 여러 번 선을 봤지만 저를 잊을 수 없어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한테서 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풀려서 계열사를 몇 개 가지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면접 본 그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완전히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손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얘기하던 그는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저에게 묻더군요. 당신 근데 많이 수척해 보이네.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거야? 민섭이가 속이라도 썩여? 저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진 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키고 전 재산을 준 후 지금 하루하루 눈칫밥을 먹으며 서러움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샌다는 이야기까지요. 왜 그런 긴 이야기를 늘어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도했는지 주저리 눈물을 쏟으며 말하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은 제 긴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치더라고요. 내 민섭이 이놈 새끼 가만 안 둬.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지 마누라가 엄마한테 그 짓거리 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단 말이야. 안 되겠어. 당신 지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 전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어 커피숍 밖으로 나가더니 저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목적지도 말해주지 않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화난 표정으로 운전만 했습니다. 그렇게 차로 1시간 남짓 갔을까요? 웬 한적한 동네에 차를 세우더니 저보고 내리라고 하더군요. 내리자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예쁜 단독주택 한 채가 지어져 있었어요.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전 남편을 멀뚱멀뚱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어깨를 다정하게 잡고 이야기하더군요. 당신 예전에 전원주택 지어서 사는 게 꿈이라고 했었잖아. 사실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당신이랑 민섭이 생각에 괴로울 때마다 그 전원주택 여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꼭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당신에게 사죄하고 싶어서 5년 전쯤에 지어놓은 집이야. 지금은 내가 별장으로 쓰고 있지만. 그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짐 싸가지고 그 집에서 나와. 내가 당신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데. 당신 그런 꼴 당하면서 사는 거 난 못 봐. 당신이 민섭이한테 준 전 재산 몇 배는 더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으니까 남은 여생 여기서 편하게 살자. 이제 당신 괴롭히던 우리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 민섭이 그놈은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그래도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없는 비루한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나타나 이렇게 꿈만 같은 제안을 하니 어안이 벙벙하여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오랜만에 전 남편과 산길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간 후 저는 전 남편과 만난 것에 대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보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며 또 면박을 주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린 후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전 남편과 계속 연락과 만남을 지속했어요. 그와 다시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차차 만나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20년 만에 만나서 그때 그 감정이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채 3번도 만나기 전에 20년 전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도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재회한 지 한 달 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손녀딸을 데리고 나들이를 간 주말 아침, 저는 방에서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워낙 가진 게 없어서 짐이라곤 옷 몇 가지 뿐이더라고요. 저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웃을 일도 울 일도 많았던 이 집에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생각보다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 앞에 마중 나와 있던 그의 차를 타고 그와 함께 살 그 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차 안에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마음이 붕붕 뜨더라고요. 전 남편이 준비한 그 집에 도착한 이후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남편과 함께 그 집에서 지낸 지 벌써 2달째입니다. 남편은 이 집의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려주었고 편하게 쓰고 싶은데 쓰라며 한도가 넉넉하다 못해 넘치는 카드를 제게 주었어요. 막상 또 돈이 많이 생기니까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 짐을 싸서 이 집으로 온 날 마당에 백구 한 마리가 반겨줘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개 키우면서 살고 싶다는 말도 어쩜 잊어버리지도 않았는지 그의 섬세한 마음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또 얼마나 아늑하게 꾸며놨는지 소파에 앉아 책만 읽고 있어도 따뜻한 햇살에 스르륵 잠이 들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 음식도 해먹고 강아지와 산책도 하고 나른하게 낮잠도 자기도 하면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느긋한 일상을 보내는 게 아마 난생 처음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제가 집을 떠난 날부터 전화와 문자가 여러 통 왔지만 그냥 잘 지내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만 답장을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후로 따로 아들을 만나서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고 혹시나 내 재산을 노리고 있거든 네가 정신 차리기 전에는 국물도 없으니 그렇게 하려고 했다네요. 며느리는 20년 만에 나타난 시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선 어떻게든 저에게 잘 보이려고 요즘 난데없이 애정 있는 말투로 문자를 보내곤 해요. 엄마, 며느리 안 보고 싶어요? 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너랑 볼 일 없다. 연락하지 말아라. 네, 제가 이 여우짓에 2번 속나요. 나중에 손녀딸에게 해줬으면 해줬지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겁니다. 솔직히 남편이 아들에게 언제까지 매정하게 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매정하게 대하지만 그래도 20년 만에 만난 아들이라고 속으로는 가슴 아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조만간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서 아들에게 떡하니 재산을 준다고 해도 남편의 재산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저 제가 그 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끔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여기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